대한국제도시계획학회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제4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인공지능 강좌라고 해서 1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빅데이터 앤 AI for Human Mobility라는 좀 다소 거창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의 이동성을 포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방법론을 모색한 오늘 강연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고요. 특히 이번에 세미나 주제로 경희대 지리학과의 박진우 교수님께서 주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박진우 교수님의 시공간 큐브 접근성을 사용한 장소 및 사람 기반의 접근성 측정의 합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강연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지금 일을 시작하진 않았고, 9월부터 임용하게 된 박진우라고 합니다. 제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오늘 발표 주제는 접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게 장소 기반과 사람 기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 두 방법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휴먼 모빌리티를 이제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제가 아직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도시 계획 쪽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서 먼저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배경이라고 해서 접근성이 왜 중요하고, 또 기존에는 장소 기반과 사람 기반의 접근성 측정이 어떠한 것이며, 또 이 각각의 장단점이 어떠한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제가 연구한 내용인 시공간 큐브 접근성 측정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서울시 내에 전기차 충전소의 접근성을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와 더불어서 기존의 접근성을 측정할 때 장소 기반 방법 중에 하나인 G2 스텝 플로팅 캐치먼트 에어리아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 학위와 그다음에 이때까지 경희대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경력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는 텍사스 A&M이라는 대학에서 박사를 하였고 지리학 박사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그 시공간 모델링에 중점을 두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며 또 그다음에 도시 계획 분야에서도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실내 GIS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곳에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펀딩 소스가 이제 측량 쪽에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서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오매틱스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포닥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하였고요. 이때는 그 사이버 GIS 센터라고 GIS를 어떻게 슈퍼컴퓨터를 하여서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센터입니다. 거기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즉 슈퍼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고, 이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있어서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이 피해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소셜 버너빌리티 그 사회적 취약성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미국 노스다코타라고 이제 미국의 제일 추운 지역 중에 하나인 노스다코타에서 교수 생활을 짧게 하였고요. 이때 이제 도시 계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GIS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지리학과 그 도시계획이라는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 도시계획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여기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제가 9월부터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는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 또 그리고 이제 고성능 컴퓨팅을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연구의 큰 청사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 계시는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요즘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이 이제 핫한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의 그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디텍션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넘김으로써 디지털 트윈에서 모델링을 하고
이것을 결과를 현실 공간의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또 이제 제가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학계적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3차원 모델링에 좀 그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그림 같은 경우는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라고 그 하나의 주에서 만든 3D 모델링인데요. 이제 겉보기에는 3차원 모델링이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 그 3차원 모델링 안에 사람의 행동은 반영되지 않아서 어떻게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 이제 모델이 디지털 트윈이다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개선점은 3차원 모델링과 더불어 이 안에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동과 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넣었을 때야지 이제 그 3차원 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져 있고요. 이제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구축된 사항을 활용하는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저는 이제 얼반 다이내믹스라 그래서 도시 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의 이동, 차량의 이동 같은 거를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또 이제 모델링을 해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그 실시간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AP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API는 사실 아시다시피 다 유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천문학적인 비용과 또 시간이 들어가는 게 API 활용이기 때문에 이런 API 활용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도시의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프록시를 찾는 거를 AI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의 확장을 위해서는 AI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연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되게 많은 지역인데 서울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과천만 넘어가더라도 데이터가 확실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트레이닝 된 것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식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얼번 다이내믹스와 디지털 트윈을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되게 무궁무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서는 이제 도시 인프라,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접근성이 실제로 휴먼 모빌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또 어느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구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손쉽게 또 더 직관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따라서 자연재해가 지금 장마철인 것처럼 자연재해가 되게 빈번해지고 또 강도가 심해지는데 이런 자연재해 피해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더 좋은 대비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모델링이 그 상황이 판단이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우위에 있는 인구적인 특성이 어떤 것이냐 그럼 그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 자체가 계산적인 강도가 매우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용량도 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레이닝도 되게 계산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고성 컴퓨팅을 활용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각각의 모델링이 잘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렇게 구축 방법 연구와 활용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맨 처음 단계인 그 API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도시의 역동적인 사항을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어떻게 도시의 인프라가 접근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연구의 이제 공간적 접근성이라는 제가 박사 과정 동안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간적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실 것처럼 이제 공급, 수요, 이동을 고려를 하고 이때 이제 특정 인프라, 병원이나 뭐 슈퍼마켓 같은 것에 접근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좋으면 어디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접근성 측정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내에 불균등하거나 불평등한 접근성이 어떻게 도출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고 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론적으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급을 어떠한 지역에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시카고라는 지역에 이제 쿡 카운티라는 쿡 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한 색깔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고 연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임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카고 남쪽이 이제 되게 그 비백인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여기 보시다시피 접근성이 낮게 나타나고 이러한 지역에 추가적으로 병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공간적 접근성은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보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업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원, 슈퍼마켓 같은 여러 분야에서 접근성 측정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넘어가서 그 접근성을 크게 나누자면 장소 기반의 측정 방법이 있고 또 사람 기반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장소 기반은 각 장소에서 특정 인프라에 대해서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뭐 쉽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몇 분이 걸린다. 아니면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 몇 분 내에 몇 개의 병원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장소 기반 측정이 크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사람 기반 측정 같은 경우는 시간 지리학이라는 타임 지오그래피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일과에 따라서 사람이 어디서 출발을 하고 어디를 들렀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하고 이때 제가 뭐 1시간을 더 쓴다든지 아니면 30분을 더 쓴다든지 있어서 제가 어떤 특정 통행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서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를 다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고 오늘은 그 장소 기반 측정 방법에서는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라는 방법과 사람 기반 측정 방법에는 Space-Time Prism에 대한 그 간략적으로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입력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공급, 수요, 이동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명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시피 병원, 직업, 뭐 공원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공급이 됩니다. 또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구 수에 대해서 수요라고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수요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의 병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구보다 뭐 노령 인구를 포커스해서 접근성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어떻게 구획이 되어 있느냐.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센서스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엔 직계구 같은 이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헥사곤이라든지 그리드처럼 임의적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GIS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서 제가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디며 얼마나 걸리고 또 이때 그 거리 조락이라는 함수가 포함이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병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30분이 걸리고 B는 15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제가 더 가까운 B라는 병원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기반 접근성 측정 방법으로 넘어가면 이 연구 방법은 2003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름은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에 나타나 있다시피 두 가지 스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왼쪽 연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A와 B라는 두 가지 병원이 있고 이제 이 점선은 각 병원에서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 공급과 수요 비율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병원을 10명이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100명이 활용을 하느냐. 즉 같은 리소스를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면 저 그 하나의 인프라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을 공급과 수요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병원 A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율이 8대 1이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 B 같은 경우는 4개의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비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게 공급이 위치가 되었으면 공급에서 위치가 되었지만 두 번째 스텝에서는 수요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각각의 비율을 합쳐서 총 8분의 3이라는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아까 맨 처음에 개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그림 이제 그 병원 접근성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사람 기반 접근성 측정 방법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있는 하비 밀러라는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홍콩에 계시는 메이포 콴 교수님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그림이 퓨처 디스크, 위쪽 그림이 패스트 디스크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직장을 떠나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 제가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 더 이동할 의향이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 이게 추가 이동 시간이라는 식으로 이제 명명이 됩니다. 또 이제 그 패스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1시간 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스페이스 타임 프리즘이라고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 직장을 떠나서 집을 갈 때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리고 제가 30분이 더 뭐냐 추가적인 이동 시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 동대문구에 있기 때문에 뭐 성북구나 뭐 아니면 성동구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뭐 인천을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3차원 프리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두 방법의 그 장점과 단점을 요약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장소 기반 같은 경우는 특정 인프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획을 그리는 방식이고요. 사람 기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A에서 B까지 OD를 이동을 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이동에 따라서 어디까지 들렀다가 다시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기반 같은 경우는 각 장소에서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 수를 측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사람 기반 같은 경우는 기존 시간에서 얼마 정도 시간이 더 있을 때 여기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yes or no라는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소 기반은 그 좀 전에 방법론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리소스를 몇 명이서 공유를 하느냐라는 경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기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동을 고려해서 접근성을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장소 기반의 접근성 측정 방법은 제가 새로운 통행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 같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 쇼핑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주유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일상적인 통행에서 들르는 이제 경유하는 접근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 기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yes or no라는 두 가지 관점만 보기 때문에 하나의 리소스를 몇 명이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기반 접근성 측정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하루 일과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구에 대해서는 높은 정확도의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 단위라든지 뭐 군 단위에서 그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는 이렇게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기반과 사람 기반의 접근성 측정 방법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장점만을 고려를 해서 수요의 공급의 경쟁을 고려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시 내 기존 여행에서 어떤 특정한 그 접근이 가능한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게 이 연구를 시작한 시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스터디를 고려를 할 때 저는 전기차 충전소가 이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예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암, 지금 좀 뭐 전기차에 부침이 있긴 하지만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라든지 그린하우스 가스의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환경적인 수단임에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점점 더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또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에는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 뭐 8시간이라든지 그 저속 충전소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소수의 그 고속 충전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10년이나 20년 뒤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솔린 차를 활용하는 것처럼 제가 일반적인 통행을 하는 도중에 뭐 10분이나 20분의 짬을 내어서 그 경유를 해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다면 전기차의 활용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청사진, 그 되게 희망찬 그, 뭐냐, 희망찬 생각에서 비롯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시공간 큐브 접근성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접근성 측정의 빈도가 될 수 있는 이 빈 시공간 접근성 큐브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XY의 2차원 평면에서 이제 그 3차원으로 시간을 고려를 한 다음에 각각의 그 셀이 행정구역 또는 임의의 폴리곤, 즉 그 집게구나 헥사곤 같은 2차원 평면에서 측정 빈도를 뭐 5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계속 쌓아가는 큐브가 시공간 접근성 큐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각 공급과 수요의 큐브에서 인프라의 접근성 기회와 또 방문 가능한 인구수를 계속적으로 중첩을 함으로써 이 3차원 시공간 접근성 큐브를 공급 큐브와 수요 큐브로 그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 공급 큐브를 작성할 때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장소 기반의 측정 방법을 활용을 할 것이며 또 수요 큐브를 작성할 때는 사람 기반의 측정 방법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제 장소 기반의 접근성 측정 방법의 장점이었던 공급 대 수요 비율, 즉 경쟁을 고려하기 위해서 각 공급 큐브를 수요 큐브로 나누는 3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큐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제 방법론은 커뮬러티브 오퍼튜니티라고 해서 각각 접근성에 이동하기 각각 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한 임계 이동 시간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충전소를 제가 15분 걸려서까지 갈 의향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 개의 접근성을 이렇게 왼쪽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인프라가 있을 때 여기 가까이 T1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접근할 것이고 T2는 좀 더 낮은 확률, T3는 더 낮은 확률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이 2차원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이게 3차원으로 보자면 이게 T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충전소가 열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점점 더 이른 시간에 그 이동 시간이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갈처럼 모양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게 그 충전소가 운영 시간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면은 이렇게 꽃갈이 계속 스태킹이 이제 쌓아질 것이지만 이제 닫혀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 꽃갈이 멈출 것입니다. 이거를 스페이스 타임 큐브로 이제 모식도를 그려보자면 오른쪽처럼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인프라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큐브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제 여러 개의 인프라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 10시까지 운영한 인프라가 있고 9시 반까지 운영한 인프라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 동일하게가 아니라 이제 비스듬하게 중첩이 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큐브로 넘어가면은 수요 큐브는 그 사람 기반 방법론인
스페이스 타임 프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타임 프리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통행의 출발 도착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출발을 해서 직장으로 가기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이때 기존 이동 시간에 더해서 얼마나 제가 추가적으로 이동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게 예를 들어 15분 같은 뭐 그 경유하는 시간이 포함될 것이고, 또 인프라에 머무는 시간. 저는 여기서 전기차 충전을 뭐 30분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제 고속 충전 같은 경우 30분이면 좀 충전이 80%까지 되기 때문에 30분이라는 가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페이스 타임 프리즘이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쭉쭉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3차원 큐브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처럼 하나의 통행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그 꽃갈 같은 이제 꽃갈이 양쪽으로 붙은 것과 같은 큐브가 만들어지겠지만 여러 개의 통행이 겹쳐질 때는 이 빨간색 표현된 것처럼 중첩이 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첩이 안 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공급 큐브와 수요 큐브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각 큐브가 얼마나 많은 공급을 각 셀 안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주어지고 이 일정 양의 리소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경유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로 넘어를 가면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내에 전기차 충전소의 24시간 운영 시간과 또 각각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급속 전기차 충전기 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크기 같은 경우는 급속 전기차 충전수가 많을수록 그 원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진할수록 24시간 동안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는 24시간 중 10시간이나 아니면 13시간이 열려 있는 충전소의 위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여의도나 아니면 여기 영등포구 이쪽에 좀 더 많은 충전소가 있고 또 강남 지역에 좀 밀집된 충전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가 말씀드렸던 시공간 큐브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급 큐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 시간에 따라 이제 열렸다 닫았다라는 것을 고려를 했고 또 이때 급속 충전기가 몇 개나 열려 있냐 몇 개가 서비스가 가능하냐라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15분가량, 그 선행 연구에 따라서 15분가량 사용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고, 이때 이동을 할 때 그 교통 정체를 고려를 해서 얼마나 시간이 실제로 쓰이는지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수요 큐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제 제가 새로 알게 된 데이터 중에 생활 이동 데이터라는 정말 좋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출발지, 도착지, 그 다음에 각각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실제 이동 시간, 또 이렇게 이동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래 각각의 기존 저변에 깔려있는 이동을 하면서 15분 동안 더 추가 이동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충전을 한다는 가정을 하여서 수요 큐브 데이터를 수요 큐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접근성 큐브 같은 경우는 총 교통 폴리곤을 통해서 교통 폴리곤을 기반으로 활용하였고, 총 1,800개의 교통 폴리곤과 그다음에 5분 단위로 24시간을 해서 288개 레이어, 약 52만 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성능 컴퓨터 활용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서울시 생활 이동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동한 인구가 약 8천만이라는 그 이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유니크한 오디 페어가 약 300만 개라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계산 강도가 되게 심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의 양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계산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 병렬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총 데이터가 약 1테라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총 72개의 노드, 즉 72개의 컴퓨터에 할당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중첩을 하는 식으로 계산 강도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분석이 수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몰입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강블론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파란색 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대에는 적다가 이제 낮 시간대에 아무래도 많이 올라 나타나는 지역 그림을 보실 수 있고, 또 반면에 이 접근성 같은 경우는 그 공급 큐브의 접근성 같은 경우는 밤 시간대에 좋고 낮 시간대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밤 시간대에는 교통 체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15분이라도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게 나타나는 것이고, 각각의 그 지리적인 배치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시간대, 오전 7시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이제 용산 같은 경우가 높은 값이 나타나고 주변 지역이 다 낮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슷한 패턴이 오후 1시까지 유지되다가 오후 6시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든지 종로는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고, 이 핫스팟이 이제 영등포나 아니면 그 서울의 남서부로 이동을 하였다가 또 야간 시간대에는 한강을 따라서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 큐브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서울 생활 인구 이동을 다 중첩을 한 결과이고, 값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존 이동을 하면서 들를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패턴을 보시면 아무래도 야간 시간대에는, 새벽 시간대에는 기존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낮 시간대에는 어떻게 고루 분포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리적인 분포를 보시자면은 오전 7시나 뭐 오후 1시 계속 시간적으로 서울의 중심 지역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이유가, 여기 뭐 금천구에서 노원구로 이동할 때도 뭐 종로를 지나게 되어 있고, 뭐 강남에서 은평구로 이동할 때도 중심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중심 지역이 아무래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큐브를 수요 큐브로 나눈 최종의 결과값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그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 박스 플랫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이유는 기존의 이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엄청 높게 나와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뭐 오전 6시부터 야간 시간대까지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각각의 그 공급과 수요의 전반적인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간 시간대에 아무래도 접근성 값이 높게 나왔고, 주간 시간대에는 특히 첨두 시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주간 시간대에 사람이 이동이 많고 또 정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존의 방법이랑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빨간색 같은 게 접근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그 서울의 중심부가 아니라 서울의 주변부에서 접근성이 더 좋게 나타났고, 중심부일수록 접근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오후 1시 같은 경우 보면은 종로구 전체가 낮은 접근성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이 이제 그 장소 기반 접근성 측정 방법인 이제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포가 나타나고, 이제 왼쪽 그림이 제가 제안드리는 시공간 큐브 접근성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관관계를 통해서 비교를 하였고, 이때 그 비공간적인 방법으로는 캔델스타우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공간적인 것은 그 이변량 모란 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그 다음에 주간 시간대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라는 전반적인 패턴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지역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바이베리어트 리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 같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HH나 LL 같은 경우는, 먼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스페이스 타임 큐브 제가 제시한 방법에서 높게 나온 지역, 낮게 나온 지역, 또 이제 기존 방법에서 높게 나온 지역, 낮게 나온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HH 같은 경우는 제 방법에도 높게 나왔고 기존 방법에도 높게 나온 지역.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낮았고 제 방법에서 낮게 나온 지역이 되고, 이제 LH 같은 경우는
제 방법에서는 낮게 나왔지만 기존에는 높게 나온 지역, 또 이제 HL은 제 방법에선 높게 나왔지만 기존엔 낮은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 주목을 해야 될 지역은 LL과 LH, LHL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LL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론 전체에서 낮게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확실히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LH 같은 경우는 기존 방법에서 이제 LH에 이제 분홍색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존에는 높게 나타나 있어서 인프라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실제로는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L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낮게 나타나 있어서, 기존에는, HL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낮게 나타나 있어서 실제로 인프라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 어쩌면 리소스를 낭비하는 지역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방문론인 시공간 접근성 큐브입니다. 이 시공간 접근성 큐브는 기존의 사람 기반과 장소 기반의 장점만을 결합한, 즉 수요 공급의 경쟁을 고려하고 또 기존 통행 중 접근 가능한 인프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문론입니다. 이제 사례 연구로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15분의 추가 이동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접근이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기존 접근성 패턴에서는 주로 중심이 높고 주변이 낮은 값을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의 지역, 중심이 접근성이 낮고,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심이 접근성이 낮고,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되는 리소스가 많다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를 했을 때 전기차 충전이 제게 필요할 것,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것이며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또 급속 충전기가 많이 배치돼야 되고 어디에 배치돼야 될 수 있는지에 그 활용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이 연구를 할 지역에 서울시의 생활 인구 데이터가 서울시 내에만 존재를 하였습니다. 근데 한 달 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까지 또 데이터가 늘어나가지고 좀 더 연구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금 본 연구에서는 거리 조락을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거리 조락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지역이 있을 때 더 가까운 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겠죠. 이런 것 같은 거리 조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연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토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어젠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